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의 이지영입니다. 자, 우리 암호화폐는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고민도 많아지실 것 같은데요. 오늘 코인 뉴스룸을 통해서 최신 뉴스를 분석해드리고 또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동향에 관한 힌트들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박종환 작가님 바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처음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해가는 흐름이잖아요. 네. 실제로 돌파가 지금 나왔을까요, 작가님? 네, 일단 전고점은 아직까지 돌파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전고점 직전인데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앞서 앵커님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상승 자체가 트럼프의 어떤 당선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이제 상승을 했다 보니까 그 당선 기대감에 의한 소스에 의한 어떤 상승세는 이제 요 정도까지 원화 기준으로는 1억 돌파 맞아요. 그리고 달러 기준으로는 72,000달러 돌파 요 정도 수준인데 이후에 대선 국면들이 이제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향방이 이제 좀 결정이 될 텐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은 뭐 단기적으로는 뭐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불확실성이 어느 방향으로 향한다라는 거를 뭐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장기적으로는 뭐 우상향 랠리를 그릴 것이다라는 관점은 여전히 시장에서도 지배적이고 여러 가지 시그널 상으로도 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오늘 작가님과 함께 이 대선을 앞두고 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흐름에 관해서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볼 텐데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시장의 시그널들을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하나하나 이야기들 좀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이 다시 1억을 돌파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소감이 좀 어떠세요, 작가님? 네, 일단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는 너무 가격을 추종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부분들이 맞아요. 있죠. 네. 아무래도 거기에는 뭔가 원인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한 여러 검토들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1억을 돌파했다라는 거, 앞서 말씀드렸던 1억을 돌파한 것과 그리고 72,000달러를 돌파했다는 것은 그냥 그 가격에 대한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 한번 보시면은 네. 1억을 딱 돌파하는 시점에 제 지인이 보내준 사진인데 정확하게 군더더기 없이 1억이 딱 찍혀 있죠. 근데 이걸 이제 제가 어떻게 캡처를 했냐 그러니까 왠지 돌파할 것 같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뭔가 시장의 관심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만큼 앞으로 어떤 리테일 투자자들의 더 많은 유입들이 일어날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구간을 잘 지켜내면서 어떤 흐름들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1억이 돌파돼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자, 이대로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도 저희가 좀 궁금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앞단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이 상승의 이유가 트럼프발이다라고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 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어떤 요인들을 살펴보면은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복합적인 요인이 맞을 텐데 지금까지 시장의 어떤 변화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유동성의 어떤 변화들이나 아니면 거시 경제적인 환경이 뭔가 바뀌어야지 맞아요. 비트코인이 이 정도 상승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런 변동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당선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폴리마켓 많이들 보시는데 이게 이제 탈중앙화 예측 시장이라고 해서 시장에서 이 플레이어들이 누가 더 당선 가능성이 높은지 돈을 베팅을 하는 건데 지금 트럼프가 이제 거의 2배 이상 앞서고 있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이제는 트럼프가 해리스를 이제 거의 이제 넘는 특히 경합주는 좀 많이 넘어섰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어떤 기대감에 의한 상승들이 나오는데 이게 아무래도 미국인 투자자들이 또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에서는 암묵적으로는 트럼프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뭐 속단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가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되는 이슈들을 이제 좀 추가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트럼프 당선 기대감에 의한 상승은 이제 여기까지인 거죠. 이후에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뭔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뭐 트럼프가 당선되든 해리스가 당선되든 단기적인 등락 자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앞서 시그널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사이클이 다가오는 그 시점이라든지 과거 패턴과 대비했을 때는 상승 추세들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훨씬 높긴 합니다. 그게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과거에 2020년과 2016년, 2012년에 대선이 있었는데 그때가 공교롭게도 이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렇죠. 그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반감기 때문에 상승한 건지 이 유동성, 대선 유동성 때문에 상승한 건지 모르겠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반감기가 굉장히 중요했던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이제 반감기가 너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좀 희석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영향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선의 어떤 기점이 다가온다는 것이 사이클의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동성 장세가 이제 올 거다라는 펼쳐질 거죠. 것이다. 결국은 그동안에 많이 올려놨던 금리를 낮춰야 되는 시점이 다가온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됐을 때는 누가 되든지 어쨌든 유동성 장세에 의한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다. 이게 시장에서는 좀 많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의 이유들을 좀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유동성 장세 때문이다라는 해석이 더 많다라고 하셨잖아요. 뭐 제 개인적인 그런 궁금증도 있기는 한데요. 반감기의 영향력은 이제는 비트코인이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작가님은 좀 판단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비트코인 반감기 효과가 여전히 상당히 유효하게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 대비로 처음에 이제 이 비트코인이 제네시스 블록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 보상을 줬던 것은 50개였습니다. 10분에 무려 50개를 줬는데 지금은 이제는 3개도 안 주는, 3개 정도 남짓밖에. 3.25개 정도? 맞습니다. 네, 줍니다. 3.12개 정도가 네. 주다 보니까 그만큼 그 효과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신규 공급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유통되고 있는 물량들이 너무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유통량들을 앞으로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결국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더 중요한 어떤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이 물량들에 대한 수요들을 갖다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현물 ETF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블랙락이 뭐 아주 폭발적으로 좀 모으고 있는데 지금 뭐 단기간에 역사상 최고 기록을 썼습니다. 모든 ETF 역사상 단기간에 300억 달러를 가장 먼저 돌파한 ETF로 기록이 됐는데 그만큼 놀라운 성과들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좀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지켜보셔야 되는데 제가 앞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다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유동성 장세 얘기도 조금만 더 이어서 네. 해보겠습니다. 네. 유동성 장세에는 그럼 이제 올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있으신데 사실은 시장에서 이제 기대하는 만큼의 유동성은 아직까지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거시경제적인 환경 자체가 아직까지는 뭔가 유동성을 확 풀어낼 만큼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인데 어제도 이제 발표된 지표 한번 보시면은 GDP 같은 경우는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를 했는데 고용 지표들은 여전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의 고용이 여전히 견고하게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너무 급속하게 내리게 됐을 때 향후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불안감들이 시장에는 여전히 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보다는 경기가 계속해서 차츰 회복되는 시그널이 이 자산 시장에 훨씬 더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 균형을 좀 잘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장이 예의주시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국채 금리도 계속해서 10월 달 들어서 올라갔거든요. 그 얘기는 금리를 갖다가 우리가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내리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무브 지수라고 해서 이 변동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빅스 지수와 좀 비슷한 부분인데 이 변동성의 또 다른 것들이 이제 볼 수 있는 지표도 살펴보면은 최근에 들어서 좀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도 결국은 어떤 금리를 갖다가 우리의 기대치만큼 내리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리스크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중동 변수, 지정학적인 갈등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시장에서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미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뭔가 잠시 약간은 휴전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유가가 좀 내려가는데 만약에 대선 이후에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이 또 점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유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또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연준의 셈법 자체도 현재 시점은 좀 복잡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이러한 리스크에도 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작가님께서 짚어주신 내용들이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트럼프가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큰데 사실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의 인플레이션의 우려감들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양날의 검처럼 사실은 암호화폐 시장의 악재로도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한 네.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시장에서 트럼프가 되는 거를 무조건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할 수, 것도 맞아요. 좀 저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저도요. 생각을 하는 네.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가격이 급등하겠지라고 대부분 롱 포지션을 베팅을 하면은 대부분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맞아요. 대부분 기대치를 완전히 맞아요. 무너뜨리면서 일시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기점에서는 너무 섣불리 베팅을 해서 뭔가 상승의 추세에 올라타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들을 좀 기다리는 것들도 투자의 관점에서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어떤 자산이든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잠시 그 텀들을 보면서 시장의 상황을 관찰하면은 리스크를 줄이면서 또 좋은 구간들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이어지는 내용들 한번 나눠보자면요. 만약에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트럼프와 해리슨 둘 중에 누가 당선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제 대선 이후에 결정이 됐을 때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거고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지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혹시 답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작가님? 네, 어떤 방향성 투자에 대한 어떤 정답지 이런 것들보다는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려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앞서 이제 이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이 비트코인 가격에는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좋다.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앵커님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관세를 많이 높인다라고 이미 공언을 한 상태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까지 겨우 좀 잠잠하게 막아놨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이 되면서 뭔가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들이 더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유동성 감소로 인해서 시장이 타격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유동성은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처음 이제 임기를 시작한 정부가 뭔가 이 시장의 경기를 뭔가 끌어올리는 해야겠죠. 네. 그런 작용들이 필요한데 그게 특히 연말에 당선이 돼서 연초까지 이어지는 이 흐름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적어도 1분기까지는 우호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트럼프가 많이 애를 쓸 것이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비트코인의 어떤 자산으로서의 성격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비트코인은 시장에서 어떤 사람은 위험 자산이다. 수익성 자산이라고 보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리스크 해지에 특화된 인플레이션 해지에 특화된 자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관점이 적용됐던 게 2023년 초였습니다. 중소은행들이 파산을 하니까 자산 시장이 무너지는데 갑자기 비트코인이 달려가기 시작한 거죠. 맞아요. 그럼 그 얘기는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그때는 리스크 해지에 특화된 자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지금의 전체적인 추세상으로 사이클 추세상으로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대비해 봤을 때 시장에서는 어떤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가 오더라도 비트코인의 다면적인 성격 중에서 인플레이션 해지 쪽에 무게감을 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비트코인과 금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이 비트코인에는 호재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는 거고요.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는 규제적인 이슈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보다는 규제에 대해서 뭔가 좀 부족한 움직임들을 보일 것이고 아직까지는 뭔가 암호화폐 방향성에 대해서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도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큰 고민을 해본 적이 맞아요. 없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해리스가 되면은 뭔가 바이든 정부 2기 같은 느낌이 맞아요. 그런 느낌 들지 않을까. 강해요. 그런 느낌이 네. 다들 많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는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들과 더불어서 또 금리를 더 잘 인하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유동성 장세는 오히려 트럼프보다도 더 빨리 올 수 좋아질 있다라는 것이다. 또 그런 기대감들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을 단기적으로는 누가 되든 흔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호적인 전망들, 긍정적인 전망이 더 지배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들 보니까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이 생겼어요, 작가님. 네, 말씀드리죠. 네, 저희가 일단은 이 비트코인에 관해서 위험자산일까 안전자산일까에 관한 논란들은 사실은 계속 되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저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정답을 내리기는 힘든데 작가님이 보실 땐 그래도 안전자산 쪽으로의 취급들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전체적인 환경에 대해서 이 기관들이나 아니면 핵심적인 주체들이 어떻게 인지를 할 수 있느냐의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블랙락을 필두로 한 이 기관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스탠스들을 가지고 가는 목적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SEC에서 매 분기마다 발표하는 13F라고 하는 보고서에도 보면은 이미 1,200개 이상의 기관이 들어와 있는 거죠. 많이 사고 있네요.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데 그 중에는 뭐 위스콘신주 같은 그런 연기금들도 맞다. 대량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순위가 상당히 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 연기금들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걸 단순히 수익성 자산으로 절대 보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미 안정성을 담보로 한 자산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기관들이나 연기금들이나 뭐 국부펀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그 인플레이션 해지 정체성도 같이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기관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리고 사이클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트럼프 당선이라고 하는 시장의 분위기로 봤을 때 전반적인 어떤 방향성 자체에 더 무게감을 둘 수 있는 건 어딘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조금 더 우호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해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규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의 투심에도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작가님께서는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규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 때는 이 SEC의 어떤 집행 위주 이 규제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작년 2023년만 들여다봐도 갑자기 로빈후드에서 막 마음대로 상장 폐지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SEC의 규제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선반영한 건데, 이런 것들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몇 차례 보였었죠. 근데 지금 이 트럼프와 해리스 둘 중에서는 누가 당선되든지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는 월등하게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중론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중요한 증거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SEC의 게리 겐슬러는 일단 경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어떤 우리의 내피셜이라기보다는 트럼프는 이미 공언을 했고, 그리고 해리스 캠프에서는 이 게리 겐슬러 후임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어떤 규제에 대한 성격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의회에 있는 것이죠. 역할 자체가. 근데 의회가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뭔가 좀 대동단결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 요 증거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법안은 첫 번째는 이 SAB 121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이 대형 은행들이 비트코인에 수탁을 할 수 있는, 즉 커스터디를 할 수 있는 법안이었는데,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SEC가 그 규제를 갖다가 건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의회가 상원 하원 모두 다 안 된다. 은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이 결국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퇴짜를 놓으면서 백지화가 됐는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이제 은행들도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규제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통과가 됐는데 상원에 현재 계류를 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다시 이제 상원을 통과해서 그 법안이 발효가 될 것이다 하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 암호화폐와 관련된 기관들은 지금 미국 대선보다 미국 이 의회 선거에 더 많은 자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하원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는 금융혁신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 뭔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의원들도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도 통과시킬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뭔가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이고 뭔가 상승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변화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 규제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조짐들이 규제에 관한 조금의 이제 풀어짐들이 좀 포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앞서도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암호화폐 정치 자금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어제 밤이었나? 미 하원에서 암호화폐가 너무 이제 미국 내 정치 자금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서 또 하나의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시도도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이 규제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금들을 후원하고 사실 트럼프에게도 그렇고 해리슨에게도 지금 자금을 후원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딱 분위기를 봤을 때는 영향력들은 조금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법안들이 뭔가 고려가 되고 있다는 것과 뭔가 그런 법안을 발의한다고 그게 통과가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맞아요. 뭔가 그런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맞아요. 있고 좀 비슷한 예로 신시아 루미스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친암호화폐 의원인데 그 의원은 연준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해가지고 국가 전략 자산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또 발의했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맞아요. 시장에서는 서로 간에 뭔가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구도 자체가 뭔가 시장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 쪽에 더 무게감을 두고 뭔가 우호적인 움직임에 더 무게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전체적인 정황들이나 시그널은 더 많이 좀 기울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를 압박했었던 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호재로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좀 기대를 해보면서 앞으로의 흐름들 작가님이랑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이 시장의 펀더멘탈은 어떻게 알 수 있을지 우리 투자할 때 좀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작가님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출연했을 때도 기본적으로 이 펀더멘탈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지표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온체인 지표라고 하죠. 그래서 온체인 지표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트럼프가 당선돼서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승하는 거는 펀더멘탈과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라면은 이후에 어떤 규제적인 이슈라든지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근본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은 그때는 펀더멘탈에 의한 어떤 근본적인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0월에 어떤 수익률 한번 보시면은 지금까지 14% 정도 나오고 있는데 남은 분기에도 뭔가 상승의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지표는 단기 보유자들의 SOPR 지표라는 겁니다. 이 단기 보유자들이 현 시점에서 수익을 보고 있는지 손실을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인데 기본적으로 이 시장의 상황들을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3월 달에 빨간색 표시해 둔 데 보면은 높게 올라갔던 구간이 보이시죠? 근데 그 다음에 지금 현재를 보면은 상승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3월 달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왔지만 단기 보유자들의 이 실현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뭔가 긍정적으로 뭔가 건전하게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도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 단기 보유자들의 온체인 데이터도 잘 분석을 해보는 게 만약에 이익 실현을 한꺼번에 많이 하게 되면은 그게 일시적으로나마 시장의 가격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체크를 해보는 그러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요거랑 이제 추가적으로 장기 보유자들은요, 작가님 아직까지는 좀 단단하게 매도 의사가 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지표 몇 가지 정도만 더 한번 추가적으로 네, 같이 말씀을 한번 드리면은 볼게요. 네. 우리가 조금 장기적인 사이클을 볼 때는 채굴자와 관련된 사이클을 본다거나 아니면 MVRV 같은 실현 수익 대 이 전체 시가총액 대 실현 시가총액의 비율 같은 이런 조금 더 큰 폭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즉 단기 보유자들이 언제 사고 팔았느냐, 요거는 단기적인 움직임들을 맞아요. 결정한다면은 장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지표 중에서 이 고래들의 매집 물량, 즉 장기 보유자 매집 물량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장기 보유자들은 아직까지 물량을 매도할 의사가 없다. 결국은 이 물량들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단기 보유자들이 더 들어오게 되면은 이 물량을 단기 보유자들이 뭔가 받으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가져가게 되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는 시작되려고 하는 어떤 찰나,
그런 구간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채굴자 지표도 한번 보시면은 채굴자들의 어떤 포지션 인덱스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매도의 움직임들을 보이다가 이제는 지지부진한 구간을 겪고 뭔가 반등하려는 움직임들, 즉 바닥을 올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어떤 움직임들도 전형적으로 장기적인 우상향의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1차, 2차, 3차 어떤 대세 상승장 앞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응축된 움직임을 보이다가 다시 상승하는 거죠. 즉 이거는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에서 이 채굴자들의 사이클과 관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장기 보유자들이 물량을 매도하면은 리테일 투자자들, 즉 소매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요거 캡처한 시점에서는 여기 좀 짧게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게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리테일 투자자들, 즉 개인 소매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시장에서 뭔가 변화의 조짐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의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한국 개인 투자자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개인 투자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활용 점등을 찍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작가님과 정말 알찬 시간 나눠봤습니다. 시장에 관한 시그널들, 그리고 우리 미 대선 앞두고 있는 시장의 시나리오들 체크를 해봤고요.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면서 저희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